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의 창을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갖추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용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창을 가지고 계세요? 창문의 크기나 방향에 따라서 바깥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수많은 풍경 중에 일정 부분을 골라서 담게 되잖아요. 만약 색이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보이는 것이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마음의 창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오랜 스테디셀러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워낙 오랫동안 많이 읽힌 책이라 대부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주 보통의 행복의 저자이기도 한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책이고요.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스스로 행복심리학자라고 부르는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연구하고 행복한 삶을 교육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인 저자가 저는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이 책은 프레임에 따라서 내가 혹은 사람들이나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재미있는 연구와 이야기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나는 그동안 어떤 관점, 어떤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깨닫게 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음의 창도 연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책의 마지막 장,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와닿았던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 목사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은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의 말처럼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최후 보루이자 도덕적 의무다.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우리가 진정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어떤 일을 의미 중심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는지, 절차 중심의 하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는지는 그 일을 하는 타이밍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어린 조카를 하루 동안 돌봐주는 일을 상상해보자. 사랑하는 조카와의 소중한 하루, 가족 간의 사랑, 천진난만한 영혼과의 교감 등 온갖 좋은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기저귀 갈아주는 일, 이유식 먹이는 일,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난감해할 것이다.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도 결혼식 몇 개월 전에는 영혼의 결합이니 인생의 동반자니 하며 추상적인 의미로 결혼을 바라보며 가슴 벅차한다. 그러나 결혼식이 당장 코앞에 다가오면 혼수 문제, 야외 촬영, 공항까지 운전은 누가 하나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사소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결혼의 깊은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절차에 압도당하고 만다.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상위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실천을 시작하고 보면 어느새 하위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왜 평균만 되려고 하는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나 현재의 일도 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해야 한다.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마치 그것을 먼 미래에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당신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은 지혜로운 물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와 같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미 중심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10년 후쯤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때론 나보다 못한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라고 답한다. 그러나 자녀의 배우자감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봐야 한다.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자감이고 회사의 인재인 것이다.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라고 프레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즐기고 만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부모는 중간 시험을 잘 보고 집에 온 초등학생 자녀에게 마음껏 칭찬해주기보다는 기말 시험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준다. 자녀가 기말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이번에는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라고 말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 스스로도 지금 당장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이번에는 또다시 대학에 가서 잘하는 게 진짜라며 한술 더 뜬다. 대학은 직장 생활을 위해 희생되고 직장 생활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희생된다.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희생된다. 인생의 전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 친구들의 생일을 챙기고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영어의 savoring이라는 말은 현재 순간을 포착해서 마음껏 즐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프레임은 준비기로서 희생하는 현재가 아니라 savoring 대상으로서의 현재다. 한 끼 대충 때우자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한 끼 식사를 아무렇게나 홀대하지 말고 그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해보라. 축하할 일이나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음껏 축하받고 축하를 해줘라. 지금 여기의 프레임으로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저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설령 그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팀은 3주에 걸쳐 매일 학생들에게 그날 하루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는지, 비교를 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했는지 체크하게 했다. 또한 매일 그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날의 기분과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린 것이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의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이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한다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남들과의 비교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비교 프레임은 배움의 기쁨과 도전 정신도 앗아간다.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도록 만든다. 전력을 다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툴더라도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만 하겠다고 안주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 우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남들과의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 소유가 목적인 소비와 경험이 목적인 소비를 칼로 무자르듯이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령 책상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를 위한 소비일 수도 있지만 그 책상에 앉아서 장차 하게 될 지적 경험을 위한 소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비든 이 두 가지 요소가 혼재해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경험을 위한 행위로 의도적으로 프레임할 수 있다. 행복은 소유 자체를 위한 소비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온다.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들을 음미하는 미식가로서의 경험을 추구해보라. 영화를 볼 때도 단순히 흥행 영화를 한 편 본다는 프레임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작품을 감상한다는 차원으로 프레임을 해보라. 특히 나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행복을 배가시킨다는 점을 기억하라. 우리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한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강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소비해야겠지만 정녕 한 차원 높은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도록 하라. 누군가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단순한 인사치레나 의례적인 선물로 프레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 비타민이라고 프레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심리학에서 미스터 해피니스 혹은 킹 오브 해피니스라고 불리는 행복 전문가인 에드 디너 교수는 긍정심리학의 또 다른 대가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와 함께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디너와 셀리그먼은 2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을 측정한 후에 그 점수에 근거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보고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10%의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보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돈,
건강, 운동, 종교였을까? 아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관계였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들은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풍성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간관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22명 중 가장 행복한 상위 10%인 22명 중에서 21명이 조사 당시 이성 친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디서 살 것인가의 프레임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어디서 살고, 어디서 쇼핑하고,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 라는 장소의 프레임이 한국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행복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커다란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누군가가 있었다. 이 책의 주제인 프레임을 연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카너먼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박사 이후 연구 과정 기간에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인 트버스키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은 카너먼의 연구 주제를 바꿔놓았고 마침내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다. 더 나아가 심리학과 경제학의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었다. 아직도 내 지도교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트버스키 교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는 학술대회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각 학문 분야에서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심리학계 내에서는 나의 지도교수이자 생각의 지도의 저자인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다. 니스벳 교수는 본 발표를 며칠 앞두고 나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리허설을 했다. 연습 도중 그는 자신이 어떻게 카너먼과 트버스키 교수를 만나게 됐으며 그 만남이 자신과 심리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회고하는 대목에서 왈칵 울음을 쏟고 말았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동료 학자로서의 깊은 슬픔과 아쉬움, 그의 학문적 영향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어우러진 눈물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언제나 냉철하기만 했던,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세계적 대가였던 텍사스 출신의 이 전형적인 백인 지도교수의 눈물을 통해 인생을 바꾸게 한 만남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감동에 밀려와 종종 내게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할 동료와 친구가 있는지, 혹 나의 죽음 앞에서 그런 눈물을 흘려줄 동료와 제자가 있는지, 내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영감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완벽의 경지에 도달하고픈 충동과 치열한 삶의 욕구가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유쾌하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된다. 어떤 생을 살든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일주일 이내에 남은 배우자가 죽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나 높다.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생존할 확률은 친밀한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 심장마비가 온 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심장마비가 올 확률은 혼자 사는 사람일 때 2배 정도 높다고 한다. 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다. 이제 이 프레임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어디서의 문제로 주눅드는 시시한 삶은 미련 없이 버려라. 내게 위안과 용기, 힘을 주는 존재,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의 지표이자 목적일 수 있다.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습관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도스토옙스키. 티핑포인트와 블링크로 국내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말콤 글래드웰이 2006년 5월 뉴욕에서 열린 미국 심리학 연차 학술대회에서 연설을 했다. 당시 학회에 참석했던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탁월한 저널리스트의 강연에 귀 기울였다. 그 강연에서 글래드웰은 자신이 10대 시절에 캐나다 마라톤 챔피언이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다. 이 박식하고 재치 넘치는 저자의 어린 시절이 마라톤 챔피언이었다니 상상 밖이었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연습하던 글래드웰은 15세 때 챔피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다. 이후 마라톤에 흥미를 잃었다가 대학에 들어가 다시 시도했지만 자신이 더 이상 뛰어난 마라토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어린 시절 마라톤 챔피언까지 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릴 때 천재성이란 성인기의 성취를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글래드웰의 조사에 따르면 마라톤 능력이 떨어진 것은 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었다. 글래드웰은 13세 때 캐나다 전국 순위 15위에 들었던 소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24세가 됐을 때의 랭킹을 조사했다. 그 결과 24세 때 전국 15위에 들어있던 선수들 중 13세 때 15위 안에 들었던 선수는 단 한 사람밖에 없음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4세 때 캐나다 랭킹 1위였던 선수는 어린 시절 글래드웰을 비롯한 엘리트 선수들로부터 조롱받던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밝혀졌다. 결국 글래드웰을 비롯하여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의 성취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중단 없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나 적절한 지적이다. 반복의 위력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인지심리학 분야에는 10년 법칙이라는 규칙이 존재한다.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부단한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타고난 천재성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집중과 반복의 산물임을 기억하라. 최근에 10년 법칙의 수정을 요하는 연구들이 발표됐다. 10년 법칙의 창시자 앤더슨 교수도 10년 법칙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왜곡되어 일반인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말하는 연습이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특정 학습 목표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재하며 자기 수행에 대한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피드백이 존재하는 계획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저 시간만 쌓아가는 단순 반복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탁월성에 이르기 위해 집요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나오는 심성구지, 수부중불원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리프레임 작업이 바로 이와 같다. 프레임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프레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리프레임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듯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을 습득해야 한다. 에필로그.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가끔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단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심리학자로서 일종의 18번을 묻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프레임을 선택한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인 동시에 행복과 불행, 합리와 비합리, 성공과 실패, 사람들 사이의 상생과 갈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 설명서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나는 재테크로만 마음을 무장하려는 요즘의 세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돈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재테크로만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고작 재테크로 채워져야 할 시시한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나는 지혜가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속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지혜의 요소들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의 창을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갖추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용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다.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독자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국 극작가 톰 스토파드의 말로 이 책을 마치려고 한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내 그동안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창이 어떤 모양인지, 또 내가 끼고 있던 안경이 무슨 색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프레임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나의 의도를 가지고 행복과 감사를 향한 쪽으로 새로운 창을 내고 싶네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창을 들여다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